네, 창의적인 사람의 두 번째 습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꾸준히 호기심을 갖는 습관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호기심 중에서 두 번째 호기심이죠. 수직적 호기심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직적 호기심은 시간축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라는 시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는 어떻게 기술 트렌드가 바뀔 거고, 미래에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고 그에 대해서 필요한 학습을 해나가는 그런 호기심이 이제 수직적 호기심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은 이 수직적인 호기심을 늘상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본인이 가지려고 한다 하는 게 이제 이번 강의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 트렌드를 파악하고 또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가지게 되고, 또 미래에 대한 식견을 가지려면 상당한 전문 지식도 어느 정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창의적인 사람한테 필요한 기본 요소 가운데서 이 미래에 대한 트렌드, 그러니까 수직적 호기심이죠.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를 합니다. 특히 이 수평적인 요소, 특히 사람에 관한 수평적 요소하고 둘이 이렇게 합해져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창의적인 사람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소는 일단 수평적인 이제 그런 호기심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영역, 옆에 있는 다른 사람. 그래서 이제 사람에 관한 이해죠. 이게 이제 인문학적인 요소고요. 이제 수직적인 호기심이 미래에 대한 이해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이해. 예, 그래서 이 수평적 호기심과 수직적 호기심이 만나는 지점이 뭐냐면 미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면 새로운 사업이 가능해요. 그 새로운 사업은 말 그대로 이제 대박이 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이 역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이 가능하면 사업을 접을지, 사업을 확장시킬지, 사업을 개선해서 다른 형태로 바꿀지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수직적 호기심, 미래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케이스인데, 여러분들 그 에디슨 그러면 전구를 발명한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 그러면 이렇게 전구가 일종의 아이콘처럼 나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전구를 발명한 사람은 따로 있었고요. 그 전구 안에 들어가 있는 필라멘트, 그 다음에 전구의 성능들을 개선하고 전구와 관련된 그 옆에 있는 전기 시스템을 만들었던 사람이 토마스 에디슨이죠. 세계 최초로 전구를 발명한 사람은 하인리 괴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848년에 뉴욕으로 이주했던 한우바 출신의 정밀 기계공이었는데, 이 하인리 괴벨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전구를 발명했고, 여러분들이 뭐 검색해 보면 세계 최초의 전구 그러면 괴벨의 전구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전구를 키려면 그 당시에 전기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사용을 해야 됐고요. 그 당시에 배터리가 지금처럼 뭐 성능이 좋거나 안정된 게 아니라 성능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배터리를 채택을 해서 전구를 밝힌다고 그럴 때는 전반적인 전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괴벨이죠. 괴벨의 딜레마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본인은 전구를 발명했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전구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발명을 한 전구가 빛을 못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토마스 에디슨의 수직적 호기심이 이제 발동을 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괴벨의 창의적 산물을 놓고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전구를 쓰려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필요하죠. 전기가 필요하고, 전기를 쓰려면 배선 시스템이 필요하고, 배선 시스템까지 저쪽 끝에는 발전기가 필요하고, 또 발전기와 배선 시스템 사이에 스위치가 필요하고,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전기를 얼마 썼는지 재는 계량기가 필요하고, 뭐 이런 상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진짜 전구를 전구로 쓰게끔 하려면 그러한 추가적인 것들이 발명되고 추가적인 것들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을 에디슨은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수직적 호기심에 의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에디슨은 이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전구 자체에 대해서도 상상을 한 거죠. 전구 자체가 보니까 필라멘트가 있는데 이게 너무 빨리 수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필라멘트를 오래가게 하려면 그 전구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서 진공 상태를 만들면 오래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공 상태를 만들려면 또 진공 펌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토마스 에디슨은 필라멘트의 수명을 오래 하기 위해서 본인은 진공 펌프를 개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직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은 하나를 발명해도 그 발명품이 제대로 사람들한테 되기 위해서는 또 부차적으로 그 다음 단계 뭐가 필요하고 이거를 본인이 이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상상을 하면서 만들어냈던 거고, 그게 전반적으로 에디슨 자체를 발명왕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토마스 에디슨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기술자, 그러니까 기술적인 발명가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경영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구를 개발한 다음에 그 전구를 잘 팔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해야 되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가격 정책도 세워야 되고 하는 그런 경영적인 요소도 같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데서 출발했지만 그거로 인해서 6개월, 1년, 2년, 3년, 그다음 10년 뒤에는 뭐가 필요하고 뭐가 생길 것인지를 에디슨은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에디슨을 발명왕으로 만들게 된 요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디슨이 그런 상상 끝에 사람들한테 했었던 예언 같은 말이 하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전구를 발명하고 나서 전구를 개선해가지고 발표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전기로 만든 빛을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면 아마도 촛불, 지금 쓰고 있는 촛불이죠. 촛불은 앞으로 돈 있는 사람만 쓰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사실 그렇죠. 요즘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초를 하나 사서 집에서 키려면 전기값보다 더 나갑니다. 촛불이 워낙 비싸서. 토마스 에디슨은 벌써 예측을 한 거죠. 내가 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전구를 쓰고 그렇게 돼서 저렴한 비용으로 보편화가 되면 그때는 촛불이 비싸질 거다. 돈 있는 사람이나 써서 쓰는 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이제 시나리오를 미리 상상을 해서 나왔던 결론이라는 거죠. 네, 수직적 호기심이 많았던 두 번째 사례가 있는데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제품을 발표할 때 항상 특이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죠. 이제 기록상 보면 2001년도에는 아이팟, MP3 아주 결정판이죠. 아이팟을 가지고 나왔고요. 2007년도에는 아이폰, 스마트폰의 거의 이제 종주 역할을 했던 아이폰. 2010년도에는 아이패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올 때마다 다 혁신적인 제품이었고, 그 가지고 나왔던 이유는 이 스티브 잡스가 이 물건과 관련된 1년, 2년, 5년, 10년 뒤의 삶을 예측을 해서 그 예측한 결과물을 가지고 나와서 발표했기 때문에 처음에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가지고 나온 저게 뭐지? 저게 뭐에 쓰는 물건일까? 이렇게 고민할 정도로 파격적이었죠. 하지만 이미 스티브 잡스는 수직적 호기심을 기반으로 한 미래 예측을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다뤘던 거죠. 예를 들면 아이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은 기본적으로 휴대폰이죠. 전화입니다. 전화. 가지고 다니는 전화기인데 이 가지고 다니는 전화기가 보급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될 때 사람들이 1년, 2년, 3년, 5년 뒤에는 주로 이 전화기를 가지고 뭘 할까? 전화기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요구 조건, 니즈가 있을까를 본인이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이폰을 만들 때의 디자인 철학이 바로 수직적 호기심에 의한 일종의 미래 예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아이폰의 디자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의 기본적인 거는 전화기라는 게 복잡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단추도 있지만 거기다가 더 기능을 강화시킨 휴대폰은 더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인 게 단순입니다. 단순. 무조건 아이폰은 다루기 쉽고 직관적이고 단순해야 된다. 버튼 하나의 터치 마우스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메뉴를 들어가든지 많아야 터치를 3번, 1번, 2번, 3번이면 모든 메뉴를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아이폰의 기본 철학이죠. 그다음에 기계가 가지고 있는 거가 주는 느낌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 항상 부드러운 이미지의 육안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서리를 곡면 처리를 했죠. 이 곡면 처리한 것 때문에 사실 삼성하고 디자인 특허 시비가 붙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기계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기본적으로 전화기죠. 전화기인데 뭐 다른 기능들을 많이 넣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얘는 여전히 사람들이 다니면서 한 손으로 다룰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단순화와 간편 연관된 거라서 한 손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화면의 폭이 그 정도 사이즈가 돼야 된다. 이런 디자인 철학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수요를 옆에 있는 소비자들이 스티브 잡스한테 줬던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휴대폰 그 당시 아이폰이 나와 있던 게 아니죠.
나와 있던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티브 잡스는 계속 상상을 한 거죠. 이게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쓸 거고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건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수직적인 호기심에 의해서 상상을 했고 그 상상한 결과를 현재의 아이폰에다가 집약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심지어 소비자들은 자기들의 필요가 뭔지 깨닫지도 못했을 때 스티브 잡스는 이미 그걸 깨닫고 아이폰을 만들었다. 그래서 아이폰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있고 창의적인 제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했었던 이야기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디자인은 어떻게 기능하냐 하는 문제다. 그러니까 디자인과 그게 작동하는 기능은 서로 연관이 있지 디자인 따로 기능 따로 할 수 없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하는데 결국은 사용자들이 아이폰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상상을 하고 그 상상한 거가 디자인에 그대로 묻어나도록 했었던 거라는 이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이제 아이폰은 주로 액체 컨셉, 약간 투명한 물질, 이렇게 가벼운 느낌, 뭐 그런 아이콘들을 주로 이렇게 배치를 했던 거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기능과 연관된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10년도에 아이패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아이패드 같이 이런 태블릿 PC가 그 당시에 처음이 아니었죠. 이미 이전에 있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있었는데 실패한 케이스였었거든요. 근데 다시 그런 태블릿 PC 같은 걸 가지고 나왔죠. 그러면서 이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클라우드였습니다. 클라우드. 앞으로 세상이 점점 클라우드 기반의 IT 세상으로 바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자기 집과 자기 사무실과 자기 옆에 하드디스크라든지 뭐 덩치 큰 PC들을 막 같이 옆에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점점 사라질 거다. 네트워크 저편으로 모든 컴퓨팅 자원들이 다 사라지고 나는 그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얇은 컴퓨터, 보통 thin 컴퓨터라고 하는데 얇은 컴퓨터 하나만 있어도 모든 사물을 다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아이패드였죠. 사람들이 아이패드가 나왔을 때 왜 저 사람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나왔지? 이렇게 막 상상을 못할 정도로 너무 파격적인 제품이었는데 이제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듣는 순간 스티브 잡스는 벌써 5년, 10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를 본인이 상상을 했고 그 상상의 결정체를 벌써 아이패드를 통해서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시간을 넘나드는 상상, 이게 이제 수직적 호기심이죠. 자,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 아주 좋은 최신 기종을 가지고 만약에 한 3년 뒤로 이렇게 타임머신을 타고 뒤로 갔어요. 뒤로 가서 3년 뒤쯤 가서 지금의 최신 휴대폰을 내놓으면 반응이 어떨까요? 별로 창의적인 산물이 아니죠. 너무 진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2년, 3년, 4년 뒤에는 뭐가 나올지 미리 상상을 많이 해놓으면 지금 그걸 이렇게 현재 시점에서 끄집어내면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창의적인 산물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수직적인 호기심에 대한 이제 그 산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 호기심을 넓히기 위해서는 뭐 몇 가지가 있지만 이제 첫 번째는 미래 기술이 어떻게 바뀌는지 트렌드, 그다음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지 트렌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정보를 자꾸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소화를 해내는 거죠. 때로는 그 얼리 어댑터라고 그러죠.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먼저 써보려고 하고 그 얼리 어댑터의 대열에 들어가서 본인이 이것저것 가능성들을 테스트하는 그 정도의 열정은 사실은 가지고 있어야 이 사람이 수직적 호기심을 넓히기 위해서 참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빙산을 보면 빙산은 한 90%가 물 밑에 있고 10%가 위에 이렇게 떠 있죠. 그래서 현재라는 부분들은 빙산의 10%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수직적 상상, 수직적 호기심을 발동을 하게 되면 물 밑에 있는 90%의 모습들을 유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상상의 시간을 자주 갖고 미래에 내가 어떤 다른 사람, 특히 소비자나 어떤 상대편의 입장과 처지에 한번 처해보는 거죠. 보통 역지사지라고 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제일 많이 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미래의 시간의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뭐가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 신기술 용어, 새로 나오는 용어들을 자꾸 찾아서 조사하고 어떤 개념인지 알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용어들을 이해 못하면 대화라는 게 용어의 교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 수직적인 호기심은 신기술 용어에 대한 호기심부터 또 출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산업이 자꾸 바뀌죠. 그래서 주로 산업에서 쓰고 있는 명칭 가운데서 산업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패러다임이라고 하면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패러다임이라고 하고요. 산업 패러다임이라고 하면 보통 그 시대의 산업체에서 그 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 그걸 산업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산업 패러다임은 현상 유지, 원가 절감 뭐 이런 게 중요한 가치였는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의 산업 패러다임은 요즘에 많이 뜨는 그 기본적인 핵심 가치는 스마트죠. 스마트. 그다음에 안전, 그다음에 환경, 요즘은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으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수직적 호기심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지금 말했던 스마트, 그다음에 안전, 인공지능 뭐 이런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쪽에다가 그걸 중요한 가치로 두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스마트와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인공지능과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인공지능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인공지능과 연관돼서 중요한 영어 단어 하나가 deep입니다. deep, D-E-P, 깊다라는 뜻이죠. 그 바둑 세계 챔피언이었던 한국의 이세돌이나 중국의 커제를 물리쳤던 구글의 인공지능이 알파고죠. 알파고를 원래 개발했던 회사는 구글이 아니고 딥마인드라는 회사입니다. 깊은 마음 이런 거죠. 심층 마음. 그리고 이 알파고가 바둑을 배우는데 사용했던 학습 기법이 딥러닝이라고 되어 있죠. 기계학습 가운데서 딥러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알파고보다 한 20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 세계 체스 챔피언이 러시아 사람인데 갈리 카스펠로프라는 사람인데 이 갈리 카스펠로프를 물리쳤던 컴퓨터가 딥블루였습니다. 딥블루. 딥블루에 의해서 체스 챔피언이 졌죠. 그 이후에 전 세계 체스 산업이 다 사형길로 접어들어갔습니다. 최근에 구글이 고호라든지 유명한 미술가의 그 화풍을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사용자들한테 어떤 사진을 이렇게 받은 다음에요. 그 사진을 다시 그 고호의 풍으로 다시 그려냅니다. 저도 이거 시스템에서 해봤는데 제 사진을 고호가 그려진 모습으로 탁탁탁 그려주는데 이 인공지능 이름이 딥 드림 제너레이터입니다. 이 딥이란 말을 많이 쓰죠. IT 기술이 지금 나온 지가 한 6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능력들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딥 이렇게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요즘 이제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스마트, 인공지능 이런 정보 기술에 점점 신층화되는 것들을 통칭해서 보통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 인공지능이 새로운 플랫폼으로 등장을 할 거예요. 이 인공지능에 관한 수직적인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인공지능이 플랫폼이 됩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죠. 예를 들면 우리가 카톡,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사이버상에서 다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플랫폼 안에서는 장사를 해도 되고 뭐 오락을 해도 되고 많은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모일 플랫폼은 바로 인공지능이고 그래서 IBM의 왓슨이라든지 구글의 알파고가 그런 플랫폼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플랫폼이 이제 어느 정도 형성된 다음에 이 플랫폼 때문에 인공지능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전문적인 그 직업이죠.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직업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는 게 거의 명확한 미래에 대한 예견입니다. 보통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은 사실 2016년도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 사용됐던 용어긴 한데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인공지능, 3D 컴퓨팅, 자율주행, 생명기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이야기 나오는데 그중에 최고의 개념이 인공지능이고 그래서 인공지능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의 창의성 생각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수직적인 호기심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2005년도에 그 구글의 기술이사였던 레이 커즈와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특이점이 온다. 싱귤레러티를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이 특이점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천문학에서 나왔던 용어인데 블랙홀 아시죠? 이 블랙홀 같은 경우는 이 부피가 0인데 중력이 무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흡수를 하죠. 그래서 이 블랙홀에서는 기존의 인과관계 기반의 어떤 기술이 전혀 보장되거나 통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특이점이라고 그러는데 인공지능도 사실은 사람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죠.
하지만 걔가 어느 순간에가 되면 점점 더 지능화되어서 사람의 컨트롤을 벗어나고 사람 어떤 그 기술이 그대로 그 안에 보장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시점이 올 건데 그걸 특이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레이 커즈와일이 이 특이점이 한 40년 정도 있으면 올 거라고 그랬는데 이 책이 쓰여진 게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데 지금은 아니다 40년이 아니고 한 10년, 15년이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직업들을 변화시킬 거다. 새로운 직업들을 나타내게 할 거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이 플랫폼에 대해서 인공지능 플랫폼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든지 인공지능이나 요즘 스마트라고 불리는 그런 환경들을 이 수직적인 호기심의 대상에서 절대 예외로 두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었죠. 포스터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제임스 카메론이 2009년에 만들었던 작품이죠. 대단한 상상력으로 만들었던 작품인데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 작품을 실제로 기획했던 것은 훨씬 더 10년 전입니다. 1999년에 이미 이 아바타에 관한 시나리오를 다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거를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이 아직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바타 시나리오를 가지고 제임스 카메론은 계속 기술 트렌드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언제쯤 되면 내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을까 그걸 계속 지켜보기를 10년을 지켜봐. 10년을 지켜본 다음에 지금의 기술 수준이 만들 수 있겠다고 그래서 만들었던 거가 2009년에 아바타입니다. 이 창의적인 사람은 자기가 현재 지금 파악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놓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지금 풀 수 없으면 이게 6개월, 1년 뒤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늘 이렇게 미래에 관해서 레이더처럼 열려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수직적 호기심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내는 숙제 중에 앞으로 10년 뒤에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질지 명함을 만들어내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10년 뒤에 내 명함 제작. 그 명함도 그냥 명함이 아니라 정말 한 번 보면 잊혀지지 않을 만큼 창의적인 명함을 내라 라고 숙제를 주는데 그 이제 창의적인 명함을 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나의 10년을 미리 상상해 보는 거죠. 나는 도대체 10년 뒤에 어떤 모습일까?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 그걸 상상하는 거고 이게 수직적 호기심의 한 샘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람의 이제 습관 중에서 제가 두 번째 습관, 꾸준히 호기심을 갖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 호기심에는 수평적 호기심과 수직적 호기심이 있는데 특히 수직적 호기심 같은 경우는 미래 트렌드, 그다음에 미래의 사람들의 모습을 예측하는 능력에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미래의 모습 내지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새로 하게 될지에 대한 고민하고 있다면 이 수직적 호기심을 갖는 것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관찰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는 그런 작업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